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신용환입니다. 총성 없는 경제전쟁이 여러 분야에서 펼쳐지고 있죠. 그 가운데에서도 그 전쟁을 뚫고 대한민국의 산업을 일궈왔던 반도체 신화를 이어갈 산업, 바로 2차 전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중국을 제외한 국내 2차 전지 빅3 기업들의 점유율이 절반을 넘어가면서 K배터리 위상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이 직면한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워낙 그 영향력이 크다 보니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고 그러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더 큰 성장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한민국 2차 전지 산업의 현 주소와 미래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 분야에 대해서 투자하고 있거나 또는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각별히 더 관심을 기울여서 시청해 주시면 유익함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투데이 핫경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23년 4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올해 4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7억 9천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경상수지는 지난 3월 석 달 만에 1억 6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이후에 1개월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상품수지는 5억 8천만 달러 흑자로 7개월 만에 플러스로 올라갔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12억 1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현대차의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이 당초 목표보다 일정을 앞당겨서 내년 10월부터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미국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현대차는 작년 10월에 조지아주 서베너 인근의 전기차 전용 공장을 착공하면서 2025년 상반기에 공장을 완공할 것이라고 목표 일정을 제시했었는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에 대해서도 엄격한 조건을 부여하자 현대차는 미국 내에서 전기차 생산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왔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2분기 들어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인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에 6.98대 1이었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2월에는 평균 4.65대 1, 3월에는 평균 4.53대 1로 약간 떨어졌다가 4월 들어서 다시 평균 6.98대 1로 올라가면서 5월의 경우 평균 11.14대 1로 올 들어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6월에는 서울, 강원, 충남, 경남 지역에서 분양이 있을 예정인데요. 합리적인 분양가를 갖췄는지 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한 추첨제 물량이 있는지 그 요소에 따라서 청약 쏠림 현상이 예상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내년부터 급속 충전소인 슈퍼차저를 제너럴 모터스 GM에게도 개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2025년부터 현재 산업표 중인 DC 콤보, 즉 CCS 충전 단자 대신에 테슬라가 채택한 충전 규격인 NACS를 적용합니다. 포드에 이어서 GM까지 테슬라망에 합류하면서 북미 시장에서 통일된 전기차 충전소 표준이 사실상 마련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거래로 GM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급속 충전기의 수는 약 2배로 늘어나고 테슬라는 자사 충전 표준을 보다 확대하면서 두 회사에게 다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경제인사이트, 지금부터 초대 손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2차 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의 안보, 전략 자산의 핵심입니다.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2차 전지 분야는 핵심 광물과 소재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합니다.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하고 광물, 소재 확보를 위한 풍부한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이거니와 소재 획득 비용 그 자체도 절감을 시켜야 됩니다. 점점 더 불붙고 있는 2차 전지, 배터리 분야 패권 전쟁에 대해서 오늘 분석해 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권용주 국민대학교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겸임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에 이어서 2차 전지, 배터리 패권 전쟁이 아주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달 중순에 IRA 그 보조금 제외 대상인 해외 우려단체 FEOC라고 하죠. 해외 우려단체의 세부 지침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를 조금이라도 더 낮추기 위한 그런 IRA가 시행됨에 따라서 거꾸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2차 전지 분야 이게 최대 수혜 산업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2차 전지 국내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또 우리가 어떤 혜택을 볼지 등등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네. IRA 법에 대해서 그 가운데서 2차 전지 이런 분야에 대한 네. 규제 세부 내용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이 미국 중심의 자국 우선주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산업을 미국 중심으로 움직이겠다. 따라서 미국 내에다가 공장 지어라라는 뜻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전기차를 당연히 북미 내에서 북미하게 되면 이제 사실 캐나다고 멕시코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기차도 자국 내에서 만들어야 되지만은 특히 들어가는 배터리가 전기차의 40%를 차지를 하는데 그 배터리의 광물과 또 이 부품의 어떤 조립에 대한 것들을 미국 내에서 하지 않으면은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배터리 광물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화면에 나와 있다시피 배터리 광물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부터 40% 기준으로 해서 지금 공급을 매년 10%씩 올리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조립에 대한 것들은 북미 내에서 하게끔 만들지 않으면 보조금을 안 주겠다. 그래서 올해부터 약 50% 기준으로 좀 만들어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내 이 전기차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는 미국 내에서 아직 없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이 운신의 폭이 좀 넓어진다. 특히 이제 중국을 배제하기 때문에 CATL이라든지 BYD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내 배터리 3사가 이런 혜택을 많이 받는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 좀 괜찮은 부분들은 사실 배터리 광물에 있어서 이 원자재, 특히 이제 양극재, 음극재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국내에서 만드는 것을 광물로 인정을 해주면서 이 보조금에 대한 혜택이 숨통이 튀었다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괜찮지만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중국의 어떤 원자재 공급의 의존도를 좀 낮춰서 해외의 다변화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숙제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이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해외 우려단체 FEOC가 이번 달에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이 조여 오느냐 안 오느냐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해외 우려 단체 네. 지정과 함께 이제 대한민국은 오히려 수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데 과연 글로벌 배터리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고 거기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위상, 예를 들어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나 되길래 우리가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건지요? 국내 배터리 3사 하게 되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 NCM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 중심으로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순위를 보게 되면은 원래 이 LG 엔솔이 에너지 솔루션이 넘버 2 정도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 SK 온이
뭐 4위, 5위권, 그다음에 6위 정도가 삼성 SDI 이렇게 차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1위인 CATL은 뭐 국권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 BYD가 많이 올라갔어요. BYD가 전기차까지 만들면서 공급량이 늘다 보니까 세계 2위로 치고 나가서 사실 중국의 CATL과 BYD 두 개 업체가 전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내의 배터리 3사의 어떤 총력적인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이 아마 IRA 같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러한 배터리의 어떤 위상도 좀 틀려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좀 되고 있고요. 그러나 이 중국 배터리 업체가 중국의 어떤 노골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중국 시장이 워낙 커졌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해외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것.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동남아는 물론이고요. 중동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우회 전략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배터리 3사 입장에서는 기술적인 우위는 상당히 좀 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 쪽으로는 있지만은 앞으로에 대한 부분들은 불확실성에 대한 것들은 아직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이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고민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이제 해외 우려 단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핵심은 결국 이제 탈중국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탈중국의 핵심 가운데 핵심, 그 핵심 소재, 광물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도 이제 다변화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권 교수님, 그 핵심 광물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길래 대한민국이 또 그런 부분을 탈중국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또 어떤 기회를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건지 핵심 광물 이런 것들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2차 전지 하면 크게 이제 양극재가 있고 그다음에 음극재가 있고 그 가운데 분리막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해질 이 4대의 소재라고 하잖아요. 네. 그 중에서 가장 비싼 포션이 이제 양극재란 말이죠. 그 양극재를 만들 때는 코발트도 들어가고 망간도 들어가고 뭐 니켈도 들어가고 뭐 때로는 뭐 알루미늄도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되고 음극재를 만들 때는 뭐 흑연도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각각의 소재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2차 전지 광물 의존도를 보시면 그 수산화리튬 같은 경우는 이제 NCM 계열에 쓰는 이제 리튬 소재인데 이것만 해도 중국의 비중이 지금 84%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황산 코발트는 97%, 망간은 이제 거의 절대적 의존도를 보이고 있죠. 근데 음극재 같은 경우에도 천연 흑연의 72%, 인조 흑연의 87%가 중국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 자동차로 구동을 할 때 이제 모터에 히토류를 쓰잖아요. 그 히토류도 거의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앞서 김필수 교수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이게 2차 전지 시장이 용도에 따라서 뭐 에너지 저장 장치로도 쓰고 조그만 소형 IT 기기도 쓰고 자동차용으로도 쓰는데 이게 한 2030년 정도가 되면 우리 돈으로 한 460조 원 규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460조 앞으로 뭐 크게 보면 1000조까지도 갈 수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각 나라가 이제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엄청나게 산업 육성화를 펼치고 있는 것이고 그 육성화를 펼치고 있는데 미국이 우리가 중국에 비해서 늦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내연기관 시대의 꿈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전기 자동차도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봤더니 이제 중국이 공급망을 워낙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배터리 셀은 잘 만드는데 그 셀에 필요한 소재는 역시 우리도 중국에서 의존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음극재 같은 경우가요. 중국이 68%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한 8%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년 흑연이라고 하죠. 실제로 음극재로 쓸 수 있게 흑연을 정년하는 것. 정년 흑연은 우리도 음극재를 만들긴 하지만 정년 흑연은 거의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어서 이 공급망을 어떻게 탈피하느냐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권 교수님께서 이제 양극재, 음극재 막 필수 재료들을 소재들을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아마 이 분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양극재 쪽이 더 유리할지 음극재 쪽이 더 유리할지 앞으로 어디가 더 유망할지 막 한참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그 각종 이제 수많은 그 재료들 가운데서도 핵심적으로 최근에 이제 큰 기업들뿐만 아니라 코스닥의 작은 기업들까지 막 원재료를 확보했다 이런 뉴스들을 내면서 어떤 주가가 움직이기도 하는 그런 소재가 있죠. 21세기의 하얀 석유다 이렇게 불리는 리튬이 있는데
그 리튬의 그 중국 의존도 과연 어느 정도길래 저희가 탈중국의 핵심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까? 지금 아까 공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리튬도 그렇고 양극재에 들어가는 아까 니켈, 코발트 이런 것들이 이제 고부가 가치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부침이 약간은 있지만은요. 중요한 부분들은 한 국가의 의존도가 너무 높게 되면은 정치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이슈가 돼서 상당히 좀 심각한 정치적인 이슈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뭐 2년 전에도 요소수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기술이 난이도가 떨어지는데 거의 100% 중국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2년 전에도 이 무역협회에서 발표된 거 보면은 중국의 의존도가 90%가 넘는 물품이 800가지가 넘는다 그랬습니다. 지금 얼마큼 줄어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리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양극재는 전체 배터리 가격의 약 4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양극재가 가장 중요하죠. 근데 전해질로 쓰고 있는 리튬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특히 리튬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의존도가 높다 그러는데 중국이 모든 원자재를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 내에서 부전 자원으로 존재하는 것도 굉장히 적은 것도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중국이 이 10여 년 전부터 이미 해외 공략을 통해서 광산 물질 뭐 권리를 다 사들였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리튬 부전량 자체는 남미 쪽에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1억 톤 이상 넘는 데가 볼리비아, 뭐 아르헨티나, 칠레 이런 쪽이 워낙 높거든요. 그리고 뭐 미국이나 호주, 중국도 일부 있죠. 근데 해외의 어떤 광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지금 리튬 말씀드리지만은 다른 재질들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정제를 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정제를 하는데 환경 오염원이 굉장히 많이 배출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은 중국 하게 되면은 이 독재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실제로 환경적인 부분에 지금 느슨하고요. 또 어떤 인력에 관련된 인건비 자체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선진국에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의존도가 글로벌 소싱하면서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죠. 그중에서 특히 리튬에 대한 부분들은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일단 다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찾아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IRA 세부 규정이 나오면서 점차 10%씩 올라가면서 목을 조여오거든요. 지금 당장은 배터리 업체가 수혜 기업이지만은 3년, 4년 이후에는 과연 같을까라고 봤을 때는 회의적인 부분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해외 수입 다변화에 대한 것들 또 가격을 얼마큼 낮게 공급받느냐, 안정되게 공급받느냐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또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자료화면에서 보셨듯이 그 남미의 삼각지대라고 불리는 뭐 칠레라든지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이런 데가 압도적으로 매장량이 많은데 그러면 저희가 아마 운송 물동에 따른 그 물류에 따른 비용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다변화를 못하는 이런 측면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이제 예전부터 이미 포스코라든지 이 남미 쪽하고 협의를 받으면서 리튬 같은 거를 생산하는 부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 국가에 따라서는 칠레나 국유화시키겠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면서 사실 이런 것들이 흔들거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정된 채굴권과 그 안정된 공급권에 대한 것들을 길게 보고 어떻게 수입 다변화를 시켜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고요. 또 이걸 정제해서 가지고 들어올 때 우리가 배터리에 들어가는 거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얘기 아까 안 나왔지만 전구체라는 게 있습니다. 양극재에 들어가는 중간 이 합성 물질이거든요.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게 섞여 있는 중간 물질을 전구체라고 그러는데 전구체의 95%가 중국에서 가지고 들어와요. 뭐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면은 이 원자재의 확보도 중요하지만은 정제해서 배터리 쪽에 직접 마지막 단계에서 넣기 위한 과정이 얼마큼 안정되게 공급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전체의 밸류 체인을 얼마만큼 이 배터리의 밸류 체인을 만들어 주느냐 또 이걸 가지고 보조금을 받으면서 안정적인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전기차를 보급하느냐 이러한 어떤 전체적인 체인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강력한 그 원료를 바탕으로 또 기술을 바탕으로 중국이 강하게 반도체 분야에 이어서 2차 전지 분야까지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해외 우려 단체를 이제 지정을 하는데 그 세부 지침에 중국산 원료는 절대 불가다 이런 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중국산 원료의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타격을 받을 것 같은데 과연 중국산 원료 절대 불가 이런 조항이 들어갈까요? 그 가치 사슬을 한번 보면 그러니까 전기차의 소재의 가치 사슬을 보면 제일 먼저 광물이 있고 그 광물을 이제 정련을 하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그 정련된 소재를 배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셀이 되고 그 셀을 가지고 착착착착 포개서 이제 팩을 만들고 그 팩을 자동차에 붙여가지고 전기 자동차가 나오는데 미국이 생각하는 거는 마지막 자동차 조립 단계는 무조건 메이드 인 USA. 여기다가 보조금을 절반을 주는 거고요. 마지막 절반의 이 보조금은 사실은 셀에 들어가는 이 소재에다가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 배합을 하려면 정년이 돼야 되잖아요. 이 정년 쪽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거의 중국에 의존하는 이유는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리튬을 정년할 때 워낙 탄소를 많이 배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선진국들은 자원이 있어도 손을 대지 않았던 건데 이제 중국은 일찌감치 손을 댔던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미국이 해외 우려 단체로 지금 앞서서 국가를 지정을 했었잖아요. 그중에 이제 중국이 들어갔고 러시아가 들어갔고 이제 이란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과연 미국의 전기차 산업을 일으키려고 할 때 어디를 목을 쥐어야 중국의 공급망에서 탈피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전기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는 기업들이 다른 곳에서 공급망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소재 쪽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때 중국 소재 기업을 만약에 해외 우려 단체에 포함을 시키게 된다면 우리한테는 사실은 상당히 불리한 측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앞서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중국 의존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생각이 그겁니다. 배터리도 미국이 주도하고 그리고 이 모든 전기 자동차 관련된 산업은 절대 뭐 중국이 아니더라도 유럽에도 내줄 수 없고 한국에도 내줄 수 없고 오로지 미국에서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IRA의 근본적인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기업을 제한하면 이제 미국 자동차 기업들도 근데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조달하는 게 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재 기업을 제한하되 미국이 숨통은 트일 수 있는 수준은 조금 남겨두지 않겠느냐. 이걸 다 제한하면 본인들도 못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측면을 고려하면 분명히 소재 기업을 넣을 가능성은 있는데 한국에서 들어오는 또는 한국산 배터리에 대해서는 조금은 열어놓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죠. 네. 일본과 관계가 아주 악화되어 있을 때 그 소부장 산업 관련해서 불화수소 이런 것들을 국내에 대체하고 여러 다변화 이런 노력들을 했던 것들이 지금 대자비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은 80% 정도를 원료를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과 긴밀하게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의존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해외 우려 단체로 지정됐을 때 2027년까지 그렇게 빨리 갑자기 저희가 탈중국을 해서 이걸 대체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뭐 일각에서는 좀 열심히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은 쉽지는 않습니다. 워낙 의존도가 높은 부분들, 특히 지금 미국에서 IRA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 광물 자체에는 북미라든지 또 미국과 FTA 한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미국과 FTA 한 나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뭐 워낙 큰 나라고요. 일본과 유럽도 안 돼 있어요. 그 대한민국이 한미 FTA가 대단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뭐 당연히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도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나라 빼놓고 이거를 가지고 들어온다라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이 미국과 FTA 한 나라들이 유럽도 인정을 해달라라고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또 의회에서는 이런 데 다 열어주면은 IRA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중국의 탈의존도를 높인다라는 거는 간단한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열심히 역시 해외 수입 다변화에 대한 노력은 뭐 기업에다 맡기는 게 아니라 산학의 연관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문제는 이번 달 아까 발표하는 해외 우려 기업이 아직 국가만 지금 발표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국, 러시아, 이란 이런 데는 배제돼 있어요. 이 FEOC는 기업을 발표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업을 하나하나 다 지정을 하게 되면은 결국 중국을 통해서 이 배터리 원자재를 공급하는 글로벌 이 망이 무너지고 되면은 아까 얘기 나왔다시피 미국 전기차도 제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미국 GM 포드 크라이슬러를 만드는 전기차 보면 들어가는 배터리가요. 결국 한중일 싸움이거든요. 근데 CATL과 BYD는 중국 배제하고 또 미쓰비시라는 일본도 한정적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3사가 미국에 배터리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배터리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미국산 전기차도 못 만드는 나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IRA도 이 FEOC를 할 때 아마 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 정부가 직접 돈이 들어간 국영기업만
규제를 한다든지 사기업은 놔둔다든지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나오는 걸 보면서 시비가 약간 틀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서 아마 우리가 이 독점적으로 매년 10% 올리면서 80%까지 올릴 수 있을까라는 것은 나오지 않을까라도 보고 있고요. 아마 그런 숨통도 열어주면서 조이지 않을까라는 측면. 그래서 아마 향후 추이를 더 유심히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나라는 그 에너지 패권처럼 이런 광물을 국유화한다 이런 움직임까지도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광물 패권을 강화하는 이런 때에서 국내 그야말로 대표적인 3사 고심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어떤 이런 탈중국화 또 다변화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요? 그 뭐 탈중국화라고 하는 게 이제 일단은 광산 찾아서 다니고요. 뭐 요즘 우리가 쉽게 말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광산 찾아 산만리라고. 네. 어디에 니켈이 있고 어디에 리튬이 있고 그 광산 찾아 산만리를 찾아가서 광산 개발권을 확보해서 광산을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년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정년을 어디서 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광산이 있는 나라에서 정년을 할 것이냐 아니면 광산에서 캔 광물을 어디면 한국이나 기타 다른 나라 가서 정년할 것이냐 이런 것도 고민이 있는 거고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지난해 미국이 그걸 만들었잖아요.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우리 막 흔히 말하는 이제 MSP를 만들었는데 그 MSP가 미국이 생각하는 그 전략입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생각해도 한국의 배터리 파트너십이 없으면 전기차를 만들 수가 없다. 그런데 한국의 배터리들은 거의 중국의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다양하게 공급망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미국의 힘을 가지고 전 세계 곳곳에 광산이라든가 이걸 연결을 좀 해줘야 되겠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한국이 리튬을 확보하게 됐다라고 하면 리튬을 조금 중국산 의존도를 낮출 수 있게 조금 강하게 수도꼭지를 잠그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리튬 이 찾느라고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죠. 그다음에 SK 온도 마찬가지로 리튬 쪽에 하고 있고 삼성도 마찬가지로 뭐 리튬 광산 찾아서 열심히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많이 이 광물을 확보를 해놔야만 정년은 사실은 어디서 하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환경오염 때문에 문제지 이게 이제 양호가 된다면 어디서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광물 확보에 최대한 집중을 하는 거고 요 중간에 이제 미국이 파트너로서 계속 연결도 해주고 여기 광물이 있으니까 한번 가봐라 이렇게 소개도 해주고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광산 따라 산만리가 아주 좋은 결과가 빨리 어떤 시간 속도전에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실상이 어렵다 보니까 폐배터리를 재활용한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폐배터리 기술도 중국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라고 하고 옛날에 어떤 물에 담궈서 뭐 24시간, 48시간 뭐 이렇게 해서 빼고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네. 과연 폐배터리를 재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다변화 이런 것들을 꾀하는 거에 보탬이 되는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명 이제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 광산 산업 또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런 얘기도 할 정도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 리콜되는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분들이 안 나와 있지만 2, 3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전기차가 폐차되는 전기차가 나오면은 아마 배터리 공급량이 특히 폐배터리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들어가 있는 이 서방에 주로 쓰고 있는 건 리튬이온 배터리, 일명 우리가 NCM 배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97% 이상의 순도를 충분히 다 뽑아낼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뭐 건식, 습식 해가지고 전처리, 후처리 방법, 또 국내 배터리 3사가 공급뿐만이 아니라 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 기술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도 그렇고요. 특히 중국도 미리 10년 앞서갔기 때문에 연구를 상당히 많이 진척돼 있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리튬 인산철, 아까 말씀드린 이 LFP 배터리인데 LFP 배터리는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나오는 게 리튬 위에는 쓸만한 게 없습니다. 근데 리튬이온 배터리는 코발트 뭐 여러 가지를 다 뽑아낼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배터리 기술이 좋고 전기차 기술도 좋은데
원자재는 거의 제로지 않습니까? 근데 몇 년 지나면은 도시 광산 산업을 통해서 국내에서도 배터리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게 시작된다는 측면에서 향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아직 안개 속이긴 하더라도 이 원자재를 해외에서 100% 다변화시키는 노력도 기울여야 되지만은 국내에서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을 통해서 나오는 배터리 공급량도 충분히 많아질 것이다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어서 아마 이것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거, 그리고 이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시킬 수 있다는 거, 또 배터리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주도에서 생애 주기형 배터리 시스템을 통해서 산업과 먹거리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 부분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폐배터리 그 일종의 재활용이 잘 되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반도체 전쟁, 반도체 패권 전쟁에 이어서 2차 전지 배터리 패권 전쟁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점점 점입가경으로 가고 있는 이 배터리 전쟁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만의 패권 전쟁이 아니라 이제 유럽까지 CRMA라고 그러죠. 유럽판 그 IRA가 곧 초안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CRMA에서도 배터리 재활용 이런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해요. IRA와 미국에서 하고 있는 IRA와 차이점은 어떤 게 있는지요? 사실은 본질은 똑같습니다. 역시 유럽연합도 내연기관 산업을 가지고 성장을 해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세대로 전기제로 전환되는 데 있어가지고 전기차 산업은 뒤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다만 이제 미국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요. 유럽의 CRMA는 사실은 원자재 공급 다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중국을 대놓고 배제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공급망을 조금 분산시키자라고 하는 게 CRMA의 핵심인데, 반면에 이제 미국의 IRA는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미국 중심으로 가자, 이제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럽이 우리에게는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공략이 조금 더 쉬운 시장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얘기는 중국에게도 유럽연합이 상대적으로 공략이 쉬운 시장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유럽연합에서 한국의 전기차와 중국의 전기차가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는 구도가 지금 이미 형성이 돼 있고, 우리가 유럽에다가 배터리 공장을 많이 짓는다는 뉴스가 쏟아지잖아요. 뭐 SK가 헝가리에다 짓고 뭐 어디 짓는 뉴스. 그런데 그 규모를 가만히 보시면 중국의 CATL도 이제 유럽에다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규모가 100기가와트입니다. 우리는 뭐 30기가와트 뭐 이런 공장을 짓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그맣게 소매점을 지을 때 거기는 할인마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할인마트 들어오면 당연히 물량이 많으니까 가격이 싸지겠죠. 게다가 중국은 앞서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밀도가 조금 낮지만 가격 경쟁력이 높은 리튬 계열의 인산철 배터리를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초기에는 가격이 좀 비싸도 보조금을 통해 가지고 뭔가 환경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그런 시장에 하이엔드로 진출을 했는데, 이제 규제가 강화되고 탄소 배출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점점 강하게 탄소를 줄이라고 하는 압박들이 들어오면 당연히 보급형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급형으로 갈 때 에너지 밀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많이 쓸 거냐, 아니면은 에너지 밀도가 높고 가격도 비싼 우리가 주력하는 삼원계 배터리를 많이 쓸 거냐, 그 경쟁이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보면 삼원계보다는 리튬 인산철의 확장성이 월등히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리튬 인산철의 글로벌 점유율이 약간 16%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26%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더 늘어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전기 자동차가 이제 대중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가격이 상당히 중요해졌구나.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가 걸림돌이 이제 앞서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재활용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환경을 위해서 전기차를 타자고 하는 건데, 리튬 인산철은 배터리를 재처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소재를 팔아서 회수하는 비용이 이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폐배터리 상태에서 그냥 버리자라고 하겠죠. 반면에 이제 우리가 주력하는 NCM은 좀 비싸긴 해도 갖고 오면 돈이 되니까 추출을 할 겁니다. 그런데 LFP가 계속 성장을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환경적으로 환경을 위해서 전기차 타는데 오히려 전기차가 위해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점을 계속 파고들어서 가격 경쟁은 하지만 LFP 배터리는 나중에
환경적으로 더 유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계속 부각시킬 필요는 있어요. 동시에 그렇다고 그 시장을 놔둘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도 잘 아시겠지만 산업부도 리튬 인산철 배터리 연구개발 자금을 쏟아붓기로 했고 이미 뭐 SK나 LG도 만들어서 공급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은 그래도 가격 경쟁은 놓칠 수는 없다. 그대로 두면 시장 자체는 보급형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투트랙으로 지금 전략을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전 국민 그야말로 기초 과학 상식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전에 자료 화면을 보니까 LFP와 NCM 이제 방식에 대한 차이가 나왔는데 아주 그냥 상식적인 질문으로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제 아파트 지하에 이제 충전소가 막 설치되고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폭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 그런 우려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러면 이 LFP 방식과 NCM 방식 이런 것들이 어떤 폭발이나 이런 거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LFP와 MCN 계열의 배터리 차이는 이제 소재의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배터리 기업들의 가장 핵심 기술 개발 과제는 얼마나 작은 배터리에 많은 전기를 담을까. 이게 이제 사실 지상 과제죠. 그러다 보니까 작은 배터리에 전기를 많이 담으려면 이제 소재가 전기를 많이 담는 소재를 써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주력하는 이제 3원계 배터리를 NCM 계열을 주로 쓰는 거죠. 니켈, 코발트, 망간이 들어간 이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은 배터리에 에너지가 많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전자 이동이 엄청나게 활발하죠. 활발하다는 얘기는 자칫 잘못하면 열도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기면 열이 순간적으로 폭주해서 이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근데 상대적으로 리튬 인산철 배터리도 화재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에너지를 많이 담지 못합니다. 그런데 값이 싸요. 네. 그런데 열 에너지가 방출량이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화재 위험성에서도 조금 NCM 계열보다는 조금 앞서 있다, 안정화돼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가 나면 NCM이 더 위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이 확산이 된 거고요. 그런데 일단 전기 자동차는 화재가 나면 그 배터리 안에서 발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잘 꺼지지가 않죠. 불은 안에서 났는데 껍데기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꺼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식혀야 되는 건데 그 식히는 것이 이제 문제가 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기 충전기가 지금 다 지하에 가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일부 아파트 보면 지하에 짓지 말자, 들어오지 말아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해결을 해야 될 과제이기도 하죠. 네,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미국에서 강력한 이제 제재 등등의 방안을 강구하는 가운데에서 미국 세계적인 이제 전기 자동차 업체인 테슬라, 일론 머스크 그 회장이 CEO가 중국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우호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가 LFP 방식의 배터리를 아마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탑재하는 걸로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왜 우리 대한민국 국내 3사 같은 경우는 LFP를 상대적으로 좀 등한시하고 우리가 그 NCM 계열을 하게 됐는지요? 굳이 뭐 그때만 하더라도 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중국이 우리보다 10년 앞서서 전기차를 하게 된 배경도요. 원래 목적은 중국이 전체 이 자동차 시장의 약 4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크거든요. 지금 현재도 한 8천만 대 중에서 2,500만 대입니다. 근데 이런 시장에서 내연기관차를 해외에다가 다 내주면서 자국 시장을 다 내줬거든요. 엔진과 변속기를 독자적으로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가장 어렵거든요. 하이브리드는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더라도 종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도토리 키즈에게인 전기차를 우선적으로 먼저 한 거예요. 우리는 엔진은 버리겠지만은 전기차는 우리가 앞서가겠다 해서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LFP와 NCM 배터리는 이 NCM 배터리 쪽이 3원계 쪽이 배터리 기술이 훨씬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LFP가 낮아요. 네. 그러니까 낮은 기술 가지고 중국 시장을 먼저 공략을 한 것이 중국 정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배터리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굳이 무거운 거, 특히 모빌리티 이동수단에서 무겁고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은 차에다 넣는 것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초기부터 NCM 배터리 3원계 쪽을 먼저 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아까 공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근에 보니까 이게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고 무게가 무거운데 가격이 싸고 뭐 내화성이 있다 이런 장점을 갖고 스탠다드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LFP 배터리가 많이 보급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지금 싸우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점유율이 NCM 배터리가 약간 더 올라가겠지만은 우리가 주도하는 NCM 배터리가 아마 주도 세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뭐 테슬라나 포드도 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미 상해 공장에 있는 테슬라 차량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이 스탠다드 모델입니다. 고성능 퍼포먼스 모델은 못 집어넣어요. 무겁기 때문에. 그러나 가격이 싼 반값 전기차에 대한 화두에 맞춰서 LFP 배터리, 인산철 배터리를 넣는 상태고 또 글로벌 시장에 그런 공략을 중국 기반의 CATL이나 BYD가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도 마찬가지죠. 이미 트럭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 있는 차종이 있고 차도 이미 한두 개 기종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아마 분량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물론 사람마다 좀 전문가마다 틀리겠지만은 한 7대3 정도? 그러니까 70%가 NCM 3원계 배터리가 30%가 LFP다. 근데 30%도 우리가 버릴 수는 없으니까 국내의 배터리 3사가 역시 난이도가 떨어지면은 미리 구색 갖춰서 필요할 때 우리도 공급해서 네 거 내 거 없는 시장이거든요. 싸워 보겠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NCM과 LFP 배터리가 우리 배터리 3사의 미래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또 우리의 주권을 쥐고 움직일 수 있는 요소도 바로 이런 요소이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더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CATL이나 네. BYD가 급격하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데 있어서도 이런 방식 차이도 어떤 그 한 원인이 되고 있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CATL 같은 경우에도요. 주로 인산철 배터리 중심으로 자국에서 중국 내에서 했지만은 최근에 들어와서는요. 이 NCM 배터리도 개발을 해서 공급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역이 없어지는 겁니다. 국내 배터리 3사도 LFP 다 삼성 SD까지 다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고 또 일부는 개발이 돼 있죠. 개발이 돼 있고 중국 업체들도 이 LFP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NCM도 같이 개발을 하면서 역시 시장을 뺏어가겠다는 논리거든요. 물론 주력 모델은 각각 NCM과 LFP가 틀리겠죠. 그러나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 시장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어떤 배터리 요구하든지 공급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겠다. 역시 품질과 가격 경쟁력 이 두 마리 토끼를 분명히 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국내 업체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뒤늦게 LFP 방식에 뛰어들었는데 과연 그런 기술력 이런 부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요? LFP 기술이 그 셀 만드는 게 뭐 아주 좋거나 뭐 특별한 기술이 있거나 그렇게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그 모 배터리 회사의 임원을 만나서 들은 얘기는 국내의 기업들이 LFP 배터리 셀을 만들 때 가장 치중하는 건 겨울에 기온이 떨어졌을 때 주행거리가 짧아지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냉간에서 상당히 성능이 좋아지는 것. 그 부분을 중국의 LFP 배터리하고 차별성으로 가져가려고 그쪽에다가 기술 매진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고 한 가지 아까 김 교수님 말씀에 좀 첨언하자면 사실 전기차 배터리를 과거에 우리 그 자동차 공업 합리화 조치 혹시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그때 네. 이제 현대자동차는 승용차만 만들어라. 기아자동차는 상용차만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용을 우리가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라고 하면 승용이 니켈, 코발트, 망간의 3원계 배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나중에 이제 합쳐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아는 승용도 만들고 현대는 상용도 만들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 자체는 3원계로 했지만 당연히 2원계를 추가할 수 있는 거고 2원계 배터리 주력하는 회사가 당연히 3원계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 둘 중에 어떤 시장이 더 커질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관심사잖아요. 전기차 초창기는 보조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프리미엄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경제적 소득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사람이 친환경 또는 친경제적으로 접근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조금을 줘서 부담을 조금 낮춰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점 그 시장이 이제는 보조금을 안 줄 거야. 무한정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조사로 하여금 너 지금 전기차를 안 팔면 못 팔면 넌 벌금 낼 거야. 이렇게 규제를 가하니까 제조사는 그럼 보조금 없이 차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3원계 배터리가 좋긴 한데 이거 비싸가지고 소비자가 사겠냐. 그런 고민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인산철 배터리를 저렴하게 갖다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인산철 배터리를 주력하는 중국 기업들이 과거에는 셀 하나에 에너지 밀도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셀을 어떻게 적재하고 어떻게 팩에다가 패킹을 하냐. 그래가지고 샤시에다가 일체형으로 붙인다. 이런 쉽게 말하면 적재 방식과 탑재 방식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 밀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확장성이
상당히 커져 버린 거예요. 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우리도 대응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피 겨울에 기온이 떨어지면 전자의 이동이 저하되니까 이거를 최대한 개선해서 중국 똑같은 배터리 용량을 썼을 때 중국 전기차가 겨울에 50km 가면 우리는 70km 가게. 그것만 해도 상당한 기술력이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최강자로 떠오른 우리 K배터리. 그러나 중국 업체들이 훨씬 더 많은 액수의 R&D 비용을 써가면서 기술적 격차를 좁혀오거나 또 어떤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업체들보다 더 높게 치고 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연 이런 현실 속에서 앞으로 대한민국 기업들이 배터리 3사를 포함한 기업들이 어떤 전략으로 계속해서 K배터리 우위 전략을 써나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미래 전략 한번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지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미래 불확실성이 전기차가 바뀌면서 또 배터리부터 시작을 해서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어요. 또 이 자국 우선주의 같은 패권주의가 강조가 되면서 시장 경제에 끼치는 영향도 워낙 큽니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이 반도체를 비롯해서 배터리, 전기차 모두 이 선진국이 갖고 싶어하는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뺏기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제 얼마만큼 우리가 유지하느냐가 상당히 앞으로 중요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특히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의 40%를 차지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영향을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해외 수입 다변화에 대한 것들도 역시 이 헤쳐나가서 꼭 IRA가 아니더라도 한 국가의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도 기업한테만 맡겨서 되는 게 아니라 정부를 필두로 해서 산학 연구원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아까 해외 광산에 대한 부분들, 또 재련이나 정련에 대한 것들 이런 고민도 있어야 되고 또 이산화탄소, 탄소 중립에 대한 고민도 역시 상존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이 각국의 정책에 대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고민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강화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미국이 IRA 또 반도체법이라든지 이상한 법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또 중국이나 러시아 등 시장 자체가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해서 꺾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얼마큼 능동적으로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결국 아까 배터리 리사이클링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써서 국내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진행이 돼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R&D 비용이 선진국 대비 또 중국 대비해서 너무 낮습니다. 이런 것들도 전체 매출 대비해서 올리는 거는 기본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전문 인력 양성이 너무 적어요. 정부가 배터리 공급과 전기차 보급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경 쓰면서도 전문가 양성에 대한 것들은 꼭 반도체 전문 인력뿐만이 아니라 배터리라든지 전기차 같은 미래차, 미래 모빌리티의 전문 인력 양성도 같이 진행을 해야지 뒷받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총체적인 노력, 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의 역할에까지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역시나 한 개 기업이 대항하기에는 이런 세계적인 움직임을 다 커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어떤 부분을 더 노력하면 좋을런지요. 마지막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해주면 좋겠죠. 근데 뭐 정부가 모든 예산을 여기다 쏟아부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동차라는 게 이제 뭐 1억 원 이상, 2억 원 이상 초고가 슈퍼카부터 저 1,000만 원 이하 저가차까지 엄청나게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이 얘기는 배터리도 그만큼 그 종류에 맞게 쓰임새를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리튬 인산철계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성능은 높고 가격은 조금 그 중간급 망간을 좀 첨가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초저가로 리튬을 배제하고 나트륨 이온 배터리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배터리는 소재의 화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화학물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가격대에 다양한 배터리를 만들어서 각 시장에 다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가 지원할 건 그런 기술 개발에 지원해 주라는 거예요. 특정 소재의 배터리에 집중하지 말고 배터리 다원화, 포트폴리오 다원화에 무언가가 지원을 해줬을 때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가격대 어느 나라의 시장을 만나도 배터리만 바꿔 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총성 없는 그 배터리 전쟁, 2차 전지 전쟁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분석해 봤습니다. 저도 어느 분야, 어느 방향성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약간의 꿀팁을 얻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13일, 14일 열리는 6월 미국의 FOMC를 앞두고
금리 전망 그리고 우리 경제를 포함한 글로벌 경제 역량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경제인사이트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